우선 추석 연휴를 지나가지고 보통 이제 그 정치권에서는 추석 민심 뭐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 추석은 특히 이제 추석 연휴 동안에 그 김무성 문재인 회동이 있었고 일정하게 또 뭐 합의가 나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좀 먼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게 오늘 좀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정치권 전반으로는 선거 백장 관련해서 지난 10월 이미 밖으로 정보가 나갔었죠. 지역구 244명에서 49명 한다는 게 나갔는데 그게 확정된 안은 국회에 보고 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10월 2일 날 공식적으로 최종 결정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것이 비춰보면 아마 자연스럽게 진행이 된다면 그 이전에 선거구 개통과 관련된 것은 국회 쪽에서 여야당이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알려져야 될 것인데 그게 지금 딱 하나에 몰려 추석 끝나면 진행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것 간에서 이제 여야가 뭐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했었는데 그게 무슨 뭐 근본적인 정리가 안 되고 오히려 이제 공천 관련 얘기가 논의 됐죠. 그리고 야당이 저는 이제 추석 끝나고 나서는 정치인들하고 혁신위 활동이 사실상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끝났기 때문에요. 물론 백서 얘기해가지고 조금 활동 기한을 좀 연장할 느낌이 있다 보니까 남은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미 끝났으니까 실수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의미를 갖는 것은 혁신위가 내놓는 안도 의미가 있지만 거기에 따라 이제 갈등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은 혁신위가 철수하게 되면은 이제 문재인 대표하고 비주류하고 갈등이 바로 직접적으로 갈등을 노출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전면에 이제 서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점이 되죠. 어쨌든 간에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만났는데 합의문까지 발표한 건 좀 특이했어요. 그 이전에 논의가 많이 됐던 거라면 합의문을 내는 게 필요한데 이 문제가 좀 구체적으로 여야 간에 좀 접점을 한 번 더 노출해보려고 모색한 적도 없었는데 합의문을 냈던 것은 좀 터울 것 같고 당장 새누리당 내부에서 갈등만 나오고 있는데 야당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 특히 그 인적 쇄신 관련된 부작용 등 해가지고 이제 추석 이후로는 오히려 갈등이 본격화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종합적으로 봅니다. 문재인 대표가 이제 상황이 상당히 좀 이제 급해져가지고 이제 손을 내미는 거고요. 그 손을 문재인 대표가 이제 잡아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재인 대표는 그렇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이제 급해서 내면서. 네.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뭐 김무성 대표가 뭐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공언한 오픈 프라이머리, 친박 쪽에서는 이제는 이제 포기해라 이런 이제 압박이 계속되고 있고 이 상태에서 특별히 뭐 야당하고 뭐 좀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을 때는 추석 연휴 지나가지고 곧바로 이 백지화 이제 그 압박 이게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터져나올 게 예상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김무성 대표로서는 이 오픈 프라이머리에 이제 그 불씨를 이제 다시 이제 살리는 이런 필요성이 이제 절박했던 거고. 그래서 결국 이제 문재인 대표도 또 문재인 대표대로 혁신안이 마련된 거를 여야 합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좀 더 이제 굳건하게 이렇게 이제 좀 위치를 이제 시키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접점을 마련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좀 명분을 이제 살리면서 국민한테 이제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그런 명분을 살리면서 구체적인 방식에 있어서는 서로 절충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매듭이 이제 지어져가지고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이제 두 대표가 이제 좀 공생의 좀 길을 이렇게 이제 좀 선택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전 세계 정당사에서 여야 대표가 개인적인 이해에 기반해서 그 상대당이 만들어 놓은 국회의원 공천룰을 그대로 수용해서 합의로 발표하면서 아마 희귀한 사례로 꼽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국민공천이라고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되고요. 모바일 여론조사인데 보안 기능이 강화된 모바일 여론조사에 불과하죠. 왜 여기에 국민공천을 붙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가 하면 저 한번 보십시오. 국민공천이라는 것은 오픈 프라이머리, 그야말로 제한의식 참여해야 되는데 지금 새정치연합은 그나마 뭐 오픈 프라이머리의 역선택을 반대하기 위해서 새정치연합을 지지하냐. 한 개 지역에 1000명의 공천단을 뽑는다면 2만 명한테 받아서 보안번호가 있는 주소 2만 개를 받아서 전화를 걸어서
또 지지한다라는 사람들만한테 묻는 거죠. 그러면 우리 새정치연합을 지지한다는 사람 중에 후보 중에 누구를 선택하냐 이런 물을 건데, 근데 새누리당은 그것도 없어요. 지금 새누리당은 그 2만 명 받아서 2만 명한테 다 조사하겠다라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이것은 좀 동원이 좀 어렵게 된 모바일 여론조사지 국민 공천은 아니다. 왜 아니냐? 지금 이 휴대전화 보급률이 몇 프로라고 보십니까? 83%인데요. 여기에 2개씩 1인이 2-3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을 빼면 휴대전화 보급률은 70% 초반 정도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노인이라서, 안 그러면 내가 소외계층이라서, 나는 이 휴대전화가 귀찮아서 안 가지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정당에 예를 들어서 공천에 참여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유선전화로 여론조사를 하면 유선전화에서 젊은 사람들이나 유선전화가 없는 사람들이 배제된다, 이래서 문제를 삼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바일로 여론조사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문제는 똑같이 있는 거예요. 또 그러고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같은 날 동시에 여론조사를 해서 내가 여기에 가서 투표를 하면 이 당은 못 가잖아요. 이게 일종의 오픈 프라이머리 역선택을 막기 위한 의미인데, 그래서 국민 공천이란 말을 붙일 수 있겠죠. 그런데 전화를 들고 있으면 속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새정년을 지지하지 않는데 전화 들어서 새정년 지지자입니까 하면 예,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것조차도 묻지 않는 걸로 지금 현재까지는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 어느 당의 지지자든지 관계없이 전화로는 마음대로 거짓말을 할 수 있고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역선택이라든지 그런 어떤 문제들은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뭐 동원경선이나 착신 전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떤 뭐 선진화된 방식인 것처럼 쇼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방식 또한 국민 공천이라고 부를 만한 전화 오픈 이동 전화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부를 만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수많은 단점들이 산재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김무성 대표는 문재인은 그래도 당에서 혁신이라도 중앙에 통과시켜서 당론이라도 해가 있지만은 김무성 대표는 당의 누구도 문재인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 6개월 남겨놓고 헌재가 1대2 넘어서면 유행이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재 말대로 그래서 선거구를 어떻게 없애고 어떤 거는 통합시킬 건가, 그 다음에 의원 정수는 몇 명으로 할 건가, 지역구하고 비례대표는 몇 명으로 할 건가, 이 부분을 정하기도 전에 공천하는 방법을 가지고 야당하고 대표하고 만나서 야당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것만 합의해서 발표했다라는 것이, 이것은 본인이 지금 당내에 처해 있는 공색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서 야당을 끌어들여가지고, 또 본인은 어쨌든 본인이 주장하던 오픈 프라이머리에 유사한 행태인 국민 공천을 했다라는 명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뭐 친박이나 청와대에 공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서 일종의 선수를 때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행태로든 제가 볼 때 정당의 대표로서 납득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문재인 대표는 마찬가지고. 그럼 왜 김무성 대표를 의원해줬다는데 왜 했을까? 저는 문재인 대표가 김무성 대표를 대선으로 끌고 가면, 그러니까 총선을 둘 다 같이 통과해서 그러면 대선 후보가 될 거 아닙니까? 여야에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여튼 간에 이번 추석 때 이 양당 대표들의 어떤 합의는 참 어떤 면에서 상당히 공색하다. 예, 우리가 이렇게 이 정치 지금까지 여러 이 전국 이렇게 장면마다 이렇게 여야 양당 대표들이 어떤 참 극적인 합의, 이런 부분들이 전국을 갖다가 반전시키고 국민들의 어떤 갈등과 불안을 극복한 그런 경우가 역사적으로 많이 봐왔죠. 이게 그런데 이번에 두 분 다 그 부산 출신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 부산 사나이로서 이렇게 이 롯데호텔에서 그 합의한 부분들은 좀 부산 사나이에 좀 먹칠을 한 거 아니냐. 이게 왜냐하면은 자랑한 게 아니고요. 먹칠을 했다고? 먹칠을 했다. 앞에 거는 긍정적으로 가는 것 같았는데 정반대로. 그러니까 부산 사나이 입장에서 그래 본다 이거죠. 여기 없어서. 왜냐하면 이게
뭔가 희생 지도자들은 어쨌든 간에 국민들이 볼 때는 좀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런 걸 갖다가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나오기를 원하는데 근데 두 분 다 어떤 금방 우리 한 소장도 이야기했죠. 뭔가 자구체 자기가 살려고 뭔가 명분을 내거는 예를 들면 이런 모습들은 요즘은 이 국민들한테 워낙 이 지식 정보 사회가 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이 읽힌다. 이게 친박의 어떤 압박, 오픈 프라이머리의 어떤 대안 요구 이런 부분 때문에 그 김무성 대표가 그 안심번호형 국민공청제 합의 사실 그 내용도 지금 이제 뭐 구체적으로 어쩌냐는 것도 뭐 별로 없어요. 현재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선거구 획정이 현재에 의한 이걸 빨리 정리가 되져야 정개특위에서 그래야 이게 대한 이 선거구 획정에서 그게 정해지고 그래야 선거를 앞뒀을 때 정말 그 선거구 획정이 이렇게 빨리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어떤 국민대표를 뽑는 총선이 스타트될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저는 이번에 두 분이 뭐 합의한다고 처음부터 워낙 뻔뻔질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감은 굉장히 높여놨다. 이게 그런데 역시나 혹시나가 역시나 됐다시피 예를 들면은 두 분의 정치력의 그 상상력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게 최소한 이게 그 선거구 정수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서 국민적 비난은 이 지금 정치권이 불신의 대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은 농촌 선거구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비례대표의 어떤 존속 여러 가지 우리가 국민들 비판받더라도 뭔가 아닌 것은 아니다. 긴 것은 긴 것이라는 차원에서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서 과감하게 자기 정치 생명을 걸고 두 분들이 합의를 한다든지 저는 이런 모습들이 아마 우리 정치를 한 단계 땡기면서 앞당기면서 국민들도 그래 이번에 한 번만 더 이렇게 지켜보자든지 뭐 이런 식으로 기대했어요. 이거를. 그런데 이 안심번호에 의한 국민공천제 합의가 나머지 전부 다 그 다음 논의하고 이조차도 구체적 부분 다 논의하고 뭐 밀리니까 합의한 건 아니다 이야기하고 저는 김무성 당대표가 덩치와 그런 거하고 제가 그동안 이렇게 봐왔던 모습과 달리 점점 이거 뭐 쫌팽이가 돼가나 TV에서 나온 모습도 안심번호가 본래 그 새정치 쪽에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뭐 당에서 계속 누구나 다 연구한 거고 정개특위 소위에서 이미 합의했던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 자체도 궁색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오늘 이제 그 의총이나 최고위원 의총 연석회의에서 아마 미뤄 짐작컨대 작살날 것이다. 이게 그동안 이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공청제로 밀어붙인 거는 여론이 70% 지지했어요. 국민이. 그렇기 때문에 친박에서도 비판을 하면서도 마땅하게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도 혹시 반기업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저하면서 윤상현이나 이렇게 몇몇 똑똑한 친구들이나 분위기 타가 치고 빠지고 이래 왔는데 지금 이렇게 된 마당에 왕창 이제 공격의 어떤 화살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번에 추석에 그 양당 대표의 합의는 명백히 김무성 대표로서는 실패고 그리고 그것도 마치 박근혜 대통령 없는 사이에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부산 사람 입장에서 비겁했다 뭐 이렇게도 볼 수도 있는 거고 이 문재인 당대표도 지금 제가 연휴 기간 동안에 이렇게 새정치 국회의원들 여러 명하고 통화를 했는데 문제 본질을 모르고 지금 이제 저런 문제를 갖다가 하면서 본인이 어떤 현재 어떤 전국을 주도해 나가는 야당 당대표의 모습이고 대선주자의 모습으로 간다고 생각했던 그 측근과 참모들 보면은 참 정말 깝깝하기 짝이 없다.
현재 모두 이 총선을 어떻게 돌파하고 대선 정권 교체를 이룰 것인가 고민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전면적으로 근본적으로 다시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세게 쏘시니까 제가 반대 얘기죠. 아니 그 어차피 다 이야기가 이어지니까 한 번에 너무 그래서- 이해시 가시지 말고 이 나중에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책으로 만들려면. 앞으로 얘기하시죠. 네. 자 이제 두 분하고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이제 좀 평가를 좀 이제 하고 싶은데, 전 좀 상황이 좀 불가피했던 면을 좀 고려를 충분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이제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의제 우선순위로 봤을 때 뭐 권역별 비례대표제 문제라든가 또 이 지역구 지금 비례대표 그 정수 조정 문제 이런 게 이제 더 사실은 이제 중요한 현안이기는 이제 한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이 여야 협상이 지금 현실적으로 일괄 타결하는 게 지금 불가능한 게 특히 새누리당 상황 아닌가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지금 공천 룰까지 지금 접점 찾으면서 김무성 대표가 지금 뭐 다른 두 가지 안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양보하거나 접점 찾는 식의 모색을 했을 때 이거는 100% 이제 당에서 뒤집어지게 돼 있는 게 불을 보듯이 뻔하고 지금 국민공천제 저것만 가지고도 지금 지켜낼 수 있을지가 지금 불확실한 그런 이제 상황인데 다른 거는 지금 뭐 더 이상 벌이기가 어려웠던 상황 아닌가 판단이 되고 저는 두 대표의 어떤 정치로서 이거를 좀 풀 필요가 있는 사안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좀 이제 반대로 좀 이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 안심번호 이 국민공천제라는 게 결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이미 그 혁신안으로 자체적으로 채택한 것과 뭐 대동소이한 그런 거니까 굳이 야당 쪽에서 이거를 뭐 문제시할 이유는 없고 여당이 이제 논란거리인데 저는 여당 같은 경우도 지금 국민공천제 실시하는 것이 뻔히 지금 이제 그거를 반대하는 이유가 대통령의 이제 낙하산 공천, 전략 공천 이거하고 지금 이제 충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당의 어떤 상황에서 봤을 때 또 이 정치의 어떤 개혁의 어떤 차원에서 봤을 때 대통령에 의한 그런 어떤 낙하산 공천을 벗어날 수 있는 거를 열어주는 것이 전 맞다, 의미가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이게 나름대로 저는 의미가 있고 이거를 물론 이제 절차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왜 대표들이 나서서 하느냐 이런 또 얘기도 있지만은 상황 놓고 보면은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김무성 대표가 나서지 않으면은 뭐 당장 원내대표가 지금 뭐 친박으로 돌아선 마당에 이걸 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제 그래가지고 대표가 직접 나서가지고 담판들을 이렇게 한 건데 저는 문재인 대표가 일단은 그거를 좀 불씨를 살려놓는 것도 저는 필요한 좀 정치력이 아니었나 좀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두 대표가 이 문제를 이렇게 잠정적인 합의를 이렇게 해놓은 것이 저는 뭐 굳이 뭐 이거를 문제 삼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 좀 나름대로 좀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저는 좀 반대로 이제 그런 의견입니다. 취지 관련해서는 뭐 일부분 부합되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김무성 대표의 오히려 당내 시급성은 그럴 수밖에 없는 점도 인정할 수 있겠지만 문재인 대표는 지금 최근의 상황에서 본인의 계속 주도권을 보여주는 것이 할 일인가 이것은 조금 의견을 들을 수 있어요. 아마 아까 홍 소장하고 이제 혹시 본인하고 붙으면 유리하니까 이런 해석도 가능할 수 내 있어요. 이야기가 아니라 정봉주 전 의원도 자기가 이야기하는 팟캐스트에서 김무성이 절대 건들지 마라. 이렇게까지 데리고 가야 우리가 이긴다라고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뭐 생각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뭐 이제 불확실한 해석이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표는 뭔가 어려운 국면에서 다른 쪽으로 포괄할 것인가 보다는 자기 주도력을 뭔가 보여주면 일이 잘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여당 대표하고 만나면 마치 이제 자기가 이미 자기의 주도권을 기정사실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김무성 대표가 합의문까지 작성하는 것을 조금 해석했다고 봅니다. 지금 본인이 당내에서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안도 없이 계속 그러고 있냐라는 상당히 억압이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뭔가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될 시급성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단 그 말로서의 서로의 접점을 만든 다음에 당으로 가져가서 난 야당이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는 이런 대안으로 간다는 정도는 괜찮았을 건데 내용도 실체도 불명확한 합의점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조금 잘못된 방식이었더라고. 그 점에서는 저는 김무성 대표가 덩치는 커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가끔 세밀함, 치밀함이 좀 부족한 것을 좀 반복적으로 노출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오랜만에 친박이 명분 있는 지금 공세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는 좀
윤상현 등등이 지금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아니라고 발뺌하기도 하고 치고 발뺌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의 경우는 진행되는 절차라든가 내용을 가지고 새누리당 내에서 충분히 얘기해 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얘기한 대로 물론 선거구 비례 노회차 선거구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지 못하고 이걸 했는데 그건 김무성 대표의 시급성 때문에 했겠죠. 조원진 의원 등이 박근혜 없는 사이에 했다는 지적은 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해두고 싶습니다. 만약에 청와대에 대한 비난이라든가 무슨 비판, 청와대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당의 주요 인사들이 했다면은 대통령도 없는 사이에 했다 이런 비난이 충분할 수 있지만 그냥 국회 일정 지금 10월 2일 날은 획정위가 1차적으로 선거구 획정을 하겠다고 발표까지 해버린 시점에서 그런 지금 최근 선거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여야당 대표가 진전시키는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좀 느낌은 드는데요. 그 정도까지 하는 것은 지금 대응을 잘못했다는 거고 저는 내용에 있어서 도 현실화될 수 있을까? 국민 공천제, 안심모델동 국민 공천제가 모든 정당이 일괄적으로 동시에 하지 않더라도 역선택을 방지하면서 뭔가 오픈 프라이머리에 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정말 가능할까? 라고 봤을 때 다시 한 번 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대부분 회의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 점에서는 내용도 그렇게 좀 마땅치 않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 뒤에 이야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그 추석 때 그 두 분 회동이 있었지만은 뭐 야당 입장에서 보면 혁신에서 한번 달았던 안을 다시 한 거기 때문에 물론 후폭풍이나 갈등은 다시 또 재현되겠습니다만 근데 새누리당은 상당히 이게 좀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래서 새누리당부터 해가지고 예상되는 어떤 그런 내부 갈등 이 부분을 좀 짚어보죠. 예. 그 이제 갈등의 전제는 김무성 대표가 너무 많이 여러 번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자기 의지를 확인했어요. 반복해서. 자, 오픈 프라이머리야말로 상향식 제도다. 이 부패의 80%는 공천에 있다. 그래서 공천을 국민들한테 돌려줘서 정치권의 부패를 써야 된다. 사실 이 말도 틀린 말이죠. 이미 정치인의 부패가 공천에 있기도 했지만은 공천만 아니고도 돈 많이 받아먹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공천 때문에 정치인의 부패의 80%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본질을 좀 흐린 거라고 보는데요. 그만큼 예를 들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밀고 감으로써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고 지역별로 그냥 의원이나 당의 위원장들이 알아서 그냥 그대로 다 당선되어 가서 현 구도대로 그래서 뭐 총선에 나가서 떨어지든 뭐 말든 현재의 이 세력 분포가 총선 이후에도 계속되어서 김무성 대표는 총선 이후에 뭐 총선 이길 가능성이 높잖아요. 총선 이후에 대선 후보로서 자연스럽게 가는 그러면서 박근혜 내인덕이 초래되는 이런 양상을 꿈꾸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항이 몰리니까 이 청와대에서 내리찍는 형태의 전략 공천은 한 명도 없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전 공천하고 싶으면 명단을 나한테 넘겨라. 그래서 청와대가 바보입니까 그러게. 그거 명단 줬다가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야기 다 덮었을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컷오프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치권이 과연 컷오프도 없고 현재 물갈이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론조사만을 통해 가지고 뭐 국민공천이라는 명분으로 여론조사만을 통해 가지고 하게 되면 현재 정치하는 사람들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95%가 그대로 다 갈 거예요. 그럼 이런 어떤 부분을 가는 데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의 안에 대한 문제는 없는가에 대해서 솔직히 김무성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안 했어요. 근데 친박은 계속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야당이 안 하니까 야당은 이 안심번호에 의한 국민공천으로 간다니까 당신은 앞으로 입장이 뭐냐 해서 코너에 몰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정상으로 봤을 때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10월 12일까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당의 의총이 10월 30일 날 마련돼서 이런 걸 어떻게 할 건지 논의한다. 이런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김무성 대표가 과거에 뭐 오스트리아식 분권적 개헌을 이야기한 것처럼 덜컥수가 나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 부분만 생각하면서 한 부분을 생각을 못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정치인들이 말장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여야 할 것 없이 저는 이 양 대표가 김문 양 대표가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자, 국민공천,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경선 이런 부분들은 그야말로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직접 선거에 참여해서 한 표를 던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보면 여론조사인데 모바일 여론조사인데 모바일 여론조사에서 조작하거나 동원할 가능성을 좀 배제하기 위한 그러니까 보안이 강화된 여론조사에 불과한 것을
그걸 갖다가 국민공천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요, 그 용어를 갖다가 헷갈리게 해가지고 국민들을 속이는 거라고 봐요. 그런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 지금 문재인, 김무성이 용어의 장난에 둘이가 공범으로서 동조를 했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문재인이 친노가 당선되기 쉬운, 지금 비주는 다 현재 방식대로 하면 친노가 당선되기 쉽다고 보잖아요. 저는 관악을 해서 이 김희철 씨가 떨어진 방식대로 그 방식에 대해서 김무성은 국민공천 오픈 프라이머리나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모바일 오픈 프라이머리, 뭐 이동전화 오픈 프라이머리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어려워서 뭔 말인지 신문을 봐도 잘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아마 안심번호, 예를 들어서 이동전화 안심번호 국민공천에 대해서 이게 뭔 말인지 설명해봐라 그러면 설명을 할 수 있는 국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마치 국민공천 오픈 프라이머리의 약간의 변화된 형태인 것처럼 해가지고 국민을 갖다가 왜곡시키는 부분은 저는 매우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의 정당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정치인들이 국민을 상대로 말장난을 하면요, 정치적 대가를 치를 거라고. 안심번호 자체는 예를 들어서 뭐 프라이머리에서 뭐 김무성 대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현장 투표했을 때 어떤 여러 가지 또 우려되는 부작용 뭐 그런 거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안심번호 자체는 제대로만 관리된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거 아닌가. 이제까지 좀 논란이 됐던 거를 좀 제거하는 이런 장치는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오늘 새누리당이 그 누구야 권은희 의원, 새누리당 권은희 뭐 안심번호 이거 괜찮은 거다 해가지고 뭐 문자 돌리고 막 그러나 보더라고요. 그래 거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놨던데 예를 들면 뭐 노년층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유선 전화 이런 거 뭐 적절하게 결합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냐 뭐 등등해서 이제 옹호를 하는 그런 의견을 이제 돌리기도 했는데 아무튼 안심번호 얘기는 이제 뭐 저는 이제 그렇고 다른 측면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김무성 대표하고 친박 뭐 청와대하고의 그 정면 대결 이거는 뭐 피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이거 온 거 아닌가 이제 생각이 이제 들어요. 서로가 지금 속내를 뻔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도. 지금 청와대 쪽에서는 지금 김무성 대표가 저렇게까지 오픈 프라이머리에 생명을, 정치 생명 걸겠다고 한 것이 결국 박 대통령이 지금 이제 공천권 행사하려는 거, 이거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걸 뻔히 이제 읽고 있고. 김무성 대표로서는 어떻게든 지금 박 대통령이 지금 공천을 이번에 행사하려는 거, 대구 물갈이 하려는 거, 이거는 결국은 이것이 이 흐름이 지금 자기가 이제 식물 대표가 되고 그리고 차기 주자로서 이제 낙마가 되는 자기에 대한 비토라는 거 이걸 또 뻔히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더 이상 지금 이 물러서기가 어려운 서로가 이런 상황이 이제 돼버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힘은 지금 분명히 이제 그 청와대가 갖고 있는데 여전히 더 위에 있는데 하지만 김무성 대표로서도 지금 더 물러설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온 게 여기서 이 상태로 공천권을 넘겨주고서 총선을 치렀을 때 그때 자기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식물 대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차기 주사의 어떤 입지라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로서도 어떤 식으로든 이번에는 승부수를 던질 수밖에 없는 벼랑 끝에 지금 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봤을 때 만약에 여기서 꺾이고 들어갔을 때 지금 이 국민공천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제압을 당하고 들어갔을 때는 자기의 이제 앞길이 근본적으로 이제 달라진다.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도 뭐 청와대가 이제 힘으로 친박이 힘으로 이제 제압을 하려고 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강구할 수 있는 대표로서의 어떤 승부수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야당의 어떤 내분하고는 또 다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훨씬 더 격렬하고 이 전체 판 자체에 대한 파괴력이 큰 그런 어떤 권력 투쟁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그 투쟁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생존권 투쟁이에요. 생존권 투쟁일 때는 정말 그건 끝까지 갑니다. 제가 볼 때 김무성 당대표 지금의 그 여러 가지 그걸 보면 생존권 투쟁 차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당 공천의 흑역사를 본다면은 이 우리가 가까운 2004년도 보면은 최병렬 당대표가 공천 못 받게 돼요. 본인이 공천을 주도하면서 나중에 공천에서 배제된 그리고 거죠. 2008년도에 강재섭 대표가 또 공천을 못 받게 돼요. 이 두 분이 정말 정치를 그만둘 시점에 와서 정리를 하고 이 정경들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건 강재섭 당대표를 보면은 그 다음에 계속 재보선에
이렇게 자기가 그 뭐야 출마 의사를 밝히고 뭐 이런 등등을 보자면은 이게 당대표가 현직 당대표가 공천을 못 받게 되는 이런 역사가 여당에는 계속 있어 왔어요. 지금 여당에는. 근데 이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대표가 없고 비대위원장으로서 제1 대선 후보인 그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였기 때문에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불출마 했죠. 2012년도에. 비례로 갔죠. 비례로 갔으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사퇴한 거네요. 그죠? 사퇴한 거죠.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그 경우에서 이게 또 대선이 많이 남았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김무성 당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 점에서 저는 현재 친박 비박 간의 어떤 2008년도 12년도 있어 왔던 공천 개파 투쟁이 연장선상의 측면에도 있고 그 다음에 자칫 잘못하면 어떤 명분에 의해서 당대표가 공천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또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 절박함은 남다를 수 있다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승용군 투쟁이다 이런 측면에서도 보여지고 그리고 이 가장 지금 이제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 청와대에서 첫 번째 타겟이 어쨌든 친박 배신자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어쨌든 간에 이 비박에서 어쨌든 자기들을 갖다 계속 괴롭혔던 이 사람들 그리고 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뭐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미 리스트가 쫙 다 나와 있고 그 상대방도 다 나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정보를 가지고 다 아는 이제 김무성 대표와 그 핵심들에서 볼 때는 이거는 자구를 안 속이죠. 그런데 저는 이때 김무성 당대표가 이 처음에 오픈 프라이머리 명분을 국민에게 공천으로 이는 뭐 어떤 이야기는 지난 87년도 대통령을 내 손으로 라는 구호처럼 국민들한테 싹싹 들어가는 그런 메시지였다는 거죠. 그 마찬가지로 지금도 자기 생존권에서 투쟁 속에서 이 극복하는 방안을 국민한테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지고 그것이 그리고 자기 정치 인생을 갖다가 돌이켜볼 때 지금 시점에서 당대표급의 어떤 대선 후보의 지도자가 어떤 것을 이번에 20대 총선에서 국민들한테 나눠야 될 것인가를 봤을 때 저는 그 원칙에서 다시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한마디만 들어가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제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 경선 과정을 실제 저는 접하고 같이 해서 뭐 공천이 되는 그런 과정을 갖다가 직접 제가 컨설팅 하기도 하고 다 겪어본 그거를 볼 때는 이 여론조사에 의해서 이 어떤 공천을 하고 하는 거는 그 여론조사를 아까 말한 대로 안심번호라는 걸 통해서 보다 투명하고 예를 들면은 국민들한테 그 개인 비밀보호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여론조사에서 그거는 왜곡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엄청난 어떤 이 공적 후유증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한 말씀 하시고. 기본적으로 그 김무성 대표가 현 시점에서 그렇게 이동하면 생존권 투쟁 차원에 정도 절박하게 걸려있다는 점을 동의합니다. 그 얘기하기 하나 첨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국민공천권 관련해서는 이걸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두 당이 우리나라 선거 과정을 독점하고 있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 선거에 위탁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본선에서 국민들이 투표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개인의 유권자의 정보와 관련된 모든 것을 국가가 관리해서 선거를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지만은 특정 정당의 후보 공천 과정을 중앙선관위가 유권자들을 상대로 관리해가지고 여론조사 자료든 뭐든 간에 제공하는 게 과연 맞느냐?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봐요. 미국의 경우도 하지 않냐면 미국의 경우는 그거는 오픈 프라이머리든 뭐든 자발적으로 본인이 참여하는 것이죠.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경우에 선관위가 지원해주는 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지만은 이 과정을 일반 국민들의 본선 선거에서 마찬가지로 투표 과정처럼 개인에 관한 정보를 관리해가지고 선거 그 자료를 국민 공천단 해가지고
각 정당에게 특히 두 정당에게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합헌적인 것인가라는 저는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그다음에 이제 김무성 대표 관련해서는 왜 제가 절박하고 생존권적 투쟁이라는 데 공감을 하느냐면요. 현 시점에서 김무성 대표는 저는 뭐 적당히 이렇게 공존하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김무성 대표 입장뿐만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이쪽에서 문제를 삼고 있다면은 너는 좀 힘 좀 빼고 같이 가자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그런 완전한 그 제로섬 게임으로 가는 그런 정도 상황이니까 쉽지 않다. 그 점에서 보자면은 저는 김무성 대표는 본인이 사법적인 처리가 될 그럴 사안이 걸린다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전력을 다해서 갈 수밖에 없지 않는다는 건데 대신 아쉬운 것은 본인이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뭔가 거기에 맞는 합당한 전략과 명분을 가져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뭔가 상황을 좀 이렇게 진행하고 돌파하는데 치밀하고 세밀한 것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김무성 대표가 국민의 정관적인 명분을 등에 업고 청와대나 그다음에 여권에 주류라고 볼 수 있는 친박을 압박을 해도 솔직히 대통령 대하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미 여러 차례 김무성 대표가 오스트리아식 연집정부제 이야기라든지 또 지난번에 국회법 통과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차라리 탄압을 받더라도 본인의 입장을 그때도 당당하게 고수를 했더라면 김무성 대표에게 명분이라도 쌓였을 겁니다. 아니 저는 지금 한국의 이런 대통령 중심제가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개헌은 내 소신이다라고 그때도 탄압을 받더라도 버텨줬어야 되고 국회법을 통과시켰으면 나는 이걸 통과시켜서 대통령의 어떤 이 자의적인 입법 권한, 행정부의 자의적인 입법 권한을 통제해야 되는 게 내 소신이다라고 그때도 급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항상 질렀다가 이 좀 말 같지 않은 변명을 대면서 안 그러면 유승민한테 전가하면서 본인은 빠져버리는 이런 양상에서 지금 세 번째 큰일이 벌어졌어요. 자, 이번에는 본인이 이 앞으로 공천에 대한 속셈이 뭐라는 걸 확실하게 다 드러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와 예를 들어서 김무성 대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간에 아슬아슬하게 서로 간에 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조기에 확전을 벌이는 것보다는 좀 자제하자라고 하면서 각자가 확전을 벌였을 때 이 나타나는 후유증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던 측면들이 좀 있죠. 여권의 내분이 결국은 서로 간에 안 좋게 작용할 거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김무성 대표가 그 추석 연휴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절대적으로 김무성 대표의 왜 대통령도 없을 때 추석 연휴 중에 당의 의견을 갖다 구하지 않고 했느냐라는 이런 입장이 나오는데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온 게 아니라 갑자기 그리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공색해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추석 때라는 것은 뉴스 이슈가 거의 없고 기자들이 대부분 쉬고 대통령도 나가 있고 지금 솔직히 말하면 별로 기사거리가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기습적으로 지금 이걸 발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친박과 그 다음에 친이 이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간에는 이제는 사생결단에 제가 볼 때는 투쟁에 돌입을 하는 계기를 제공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솔직히 말하면 국민들이 아까 우리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선관위가 암호를 걸어놨다고 하지만은 통신사로부터 명단을 받아가지고 암호가 걸린 명단을 받아서 넘겨줬어. 정당에서 자의적으로 나한테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전화가 와서 물어보는 부분을 선관위가 그걸 관리한 거랑이 있느냐. 특히 정당이 그런 식으로 국민의 전화번호를 안심장치를 걸었다고 해서 받아서 물어서 그걸 가지고 정당의 후보를 정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강제성과 자발성이 있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예를 들어 우리가 통신사에 가입하면 그 통신사에 가입한 명단을 팔아먹는 일들도 지금 비일비재하고 백화점에 가가지고 내가 뭘 했을 때 그걸 백화점이 팔아먹거나 마트가 팔아먹은 경우도 지금 수차례 있었단 말입니다. 안심번호를 걸어놨지만은 그 안심번호에 걸린 명단이 예를 들어서 밖으로 돌아다니지 않을 거라는 보장도 없는 거고 또 한국의 모바일 여론조사의 원조나 이런 IT와 관련된 여론조사 기법에는 친노가 아주 굉장히 타고나게 발달되어 있다는 부분은 다 알고 있는데 친노가 개발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여당의 대표가 받아들였다는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여당 내부에서 이것은 수용이 불가능하게 될 겁니다. 오늘 아마 3시에 김무성 대표는 이걸 통과시키려고 시도를 할 건데 친박들이 전면 보이콧한 상황에서
뭐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의총에서 이걸 통과를 시켰다고 한다면 국회법 개정안에 버금가는 후유증이 나면서 여당이 두 조각으로 갈라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친박의 핵심적인 상징적인 인물들 아침에도 지금 최고위원회를 하고 했는데 최고위원회에 서청원, 김태호 두 사람이 불참했다 그래요. 아마 오후에는 뭐 한 20-30명 되는 뭐 더 이상이 될 줄 모르는 친박들이 아예 의총에 불참할 것 같아요. 논의를 안 하기 위해서. 그러면 김무성 대표는 친박들을 빼고 정족수가 되었고 그다음 내가 이 안을 했으니까 추인해달라. 이걸 오늘 오후에 의총에서 밀어붙일 수 있겠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라 보는데 좌우간 이런 어떤 부분은 공과 가 측면에서 봤을 때 김무성 대표가 좀 더 시간을 끌면서 예를 이 선거구 그다음에 지역구 비례대표 이런 부분에 협의를 진행시켜가면서 공천 방법에 관해서는 시간이 몇 달 있잖아요. 좀 더 시간을 끌면서 자기 속을 감춰야 되는데 최근에 뭐 사이 파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이 불안한 내면이 이렇게 서두르는 계기로 나타났는데 이게 속셈을 드러낸 이상은 김무성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 고의하고 또 붙여가지고 어차피 지금 여권 내부 갈등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근데 또 여론조사 최근에 나온 걸 보니까 청와대에서 공천에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뭐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 하고 한 10% 이상 차이 10%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여론이 더 높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은 이제 김무성 대표가 이런 추석 연휴 동안에 그 문재인 대표하고 이렇게 회동을 해갖고 이런 걸 했다는 그에 초점을 맞춘 측면이 있는데 거꾸로 이제 또 대통령이나 이쪽에서 지금 그 다음 차기 총선에 그 공천에 개입하려고 하는 이 문제하고 이제 양쪽이 맞물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또 이쪽 이런 청와대의 의도나 개입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 여권 내 세력들하고의 어떤 관계가 이게 어떻게 될지 그 같이 좀 이야기를 좀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를 여론전으로 끌고 가는 이런 상황까지도 고려하지 않겠나 이제 생각을 이제 해요. 보면은 지금 이제 박 대통령은 여전히 힘에서 우위를 지금 아직까지 점하고 있는 거고 반대로 이 정치개혁의 명분은 김무성 대표 쪽으로 더 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적어도 다른 부분은 몰라도 물론 이제 국민공천제도 디테일한 거에 들어가면은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도 예상이 되고 뭐 이제 그렇긴 하지만 무리한 부분들도 눈에 띄고 그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낙점에 의한 어떤 낙하산 공천 이거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어떤 여론들이 또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김무성 대표가 지금 아마 오늘 내일 결론이 이건 못 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당내에서 이제 뭐 경론이 계속 오가고 그 상태에서 뭐 일방적으로 결론이 뭐 하루아침에 뭐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시간을 끌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시간을 이제 끌게 되면 정계특위로 넘어가고 근데 문제는 김무성 대표한테 이제 손발이 과연 있겠느냐 정계특위에서 그럼 여당 의원들이 과연 김무성 대표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그렇게 움직일 거냐 지금 원내 지도부도 다 지금 청와대 친박으로 이제 돌아선 그런 이제 마당에 문제는 김무성 대표 뜻대로 움직일 사람들이 얼마나 될 거냐 이런 이제 벽에 부딪힐 때니까 저는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그렇다고 김무성 대표가 여기서 제압을 당하고 이제 끝나버린다 했을 때 아마 대표로서 차기 주자로서 아마 치명적인 그런 이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본인도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단계가 된다고 하면은 결국은 여론에 이제 호소하고 또 전체 당원한테 이제 호소하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한 어떤 좀 반전을 꾀하는 아마 그런 어떤 승부수를 좀 던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결국은 박 대통령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과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선으로 가는 어떤 중대한 고비길이라고 봤을 때 과거에 뭐 노태우가 YS한테 대권을 별로 줄 생각이 없을 때 YS가 승부수를 던져가지고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그거를 이제 쟁취를 해냈듯이 김무성 대표로서도 여기서 그냥 이제 죽기보다 여기서 제압을 당하면 이제 죽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제 승부수를 강구할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상황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저는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어차피 대중 정치인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바로 대통령의 그 낙하산 공천을 반대하는 여론 결국은 이제 그거를 등에 업을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저 그렇게 이제 봅니다. 여론조사 관련이요. 저는 오히려 반대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뭐 교과서적으로 물어봤을 때 공천하는 특정 권력이 개입하는 게 맞냐 틀리냐라고 보다는 개입하는 거 맞다고 할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없어야 정상이죠. 그래 물론 무조건 개입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대 개입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에 대해서 30몇 %라는 동의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 네. 대통령 국정수행 기지도 비슷해요. 그래서 굉장히 오히려 좀 특이한 좀 이제 결과라고 봐요. 그게 어떤 식으로 그 현재 우리 정치에 대한 분위기가 사회화됐기 때문에 그 정도 30몇 % 가는 것인가 아니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그쪽에 반영된가 하여튼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10몇 %가 오히려 반대한다는 쪽보다는 30몇 %가 나왔다는 자체로 오히려 특이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고요. 김무성 대표 관련해서는 저는 그 시점도 지금 2년차, 3년 다 돼가면서 2년 남아있는 시점이기도 하지만은 세력의 마지막 재편 기회가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 보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무리 특이한 리더십 스타일이고 특이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넘어가면 힘이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 그것을 역시 보완하고 함께하는 것은 당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 세력은 이제 총선을 거치면서 재편되는데 그 점에서는 총선 권력 투쟁을 하는 시점이 지금이기 때문에 저는 김무성 대표가 현 시점에서 그 문제 정면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동안에는 본인도 그런 표현을 계속 해왔었고 박근혜 정부가 성공이 우리의 성공이라는 관점을 계속 박근혜 정부를 지원하는 쪽으로 왔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 중심의 당내 세력을 정비하는 데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 같다. 초반에는 오히려 거의 모든 당의 보직들이 심지어는 김문수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른바 비박들이 다 배치되는 걸 두고 비박 중심으로 당이 가고 대신 박근혜 대통령은 내각이든 아니면 정무특보든 간에 이런 사람을 불러다가 오히려 두 개가 따로따로 노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작동이 안 됐죠. 대표적인 예로 박세리 교수의 경우도 연구원장 임명한다고 했다가 계속 보이콧당하고 한참 몇 개월 동안 두고 있다가 결국은 김종석 교수로 이제 대체하는 이런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점에서는 김무성이 그동안에 당 세력을 당 중심으로 사실상 정비하지 못했다, 안 했다,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그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저는 이번에 본격적으로 시점이든 상황이든 간에 어느 쪽이 승부가 나든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앞서 말씀드린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이후에 대통령은 힘을 떨어지더라도 역시 당이 그것을 보완할 것인데 당의 권력 집권 시기, 총선을 앞두고 그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으로서는 타협을 점을 찾거나 아니면 어떤 그거 하기보다는 말씀했다시피 적당히 서로 밀리거나 적당한 수준을 공존하기 어렵다고. 어렵다고 보신다. 지금 지난번에 그 오스트리아식 뭐 이혼 집중 부재 그 결혼 문제가 나왔을 때 국회법 개정이 나왔을 때 일반 전 국민한테 물은 여론조사와 새누리당 당원 보수층의 지지자에게 물은 여론조사하고 굉장히 좀 다르게 나왔거든요. 계속 그 국회법 개정이나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층이나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박통의 편을 들었습니다. 한 7대3, 6대4였다고.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최근에 보수 지지층에 대한 이승만 발언 등으로 상당히 저변을 넓혀봤지만은 과거에 YS나 DJ가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대중적인 기반을 가지고 권력과 싸우던 이런 시기와 지금 김무성 대표가 과연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예를 들어서 청와대와 대결을 한다 하는 그런 여건이 같은가?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김무성 대표를 떠나서 김무성 대표가 독자성을 다른 사람보다는 매우 강하게 가지고 있고 힘이 좀 있다고 하고 또 그런 시대의 정치인이었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여당에서 이 권력과 대결할 수 있는 여당 대표는 없었고 앞으로도 당분간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최근에 오랫동안의 지지도 1위라든지 또 당 안팎으로 수많은 어떤 조직들을 강화하고 이런 어떤 부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조기에 올 수밖에 없다라는 연초 시점에서의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이 김무성 대표로 하여금 어떤 판단들을 명확히 하게 중요한 시점에서 전선은 언제 나한테 언제 어디서 나한테 유리하게 불리느냐가 싸움의 승패의 핵심인데요. 그런 어떤 판단을 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김무성 대표의 주변에서 정치적 조언을 하는 그룹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전투를 벌이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조언을 굉장히 잘못하는 게 항상 패착이었다고 보는데
이번에도 시점이나 방법론에서 굉장히 안 좋게 작용을 했다. 그런 어떤 시점에서 청와대에 아마 대통령이 지금 이제 귀국을 했을 거고 이거 사태를 지켜보다가 또 한마디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하든 대통령의 대리인이 하든 그렇게 됐을 때 여당이 과연 이거를 갖다가 당론으로 채택할 수 있을 건가? 저는 뭐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이제 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이 또 시간을 끌어가면서 여권 내부에 지금 눈치 보기가 또 시작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렇게 했던 부분이 김무성 대표의 향후의 공천과 관련된 역할 부분에서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국민이나 당 내부에. 그걸 좀 신중하게 판단해서 한 방에 승부를 쥐을 수 있는 결정적인 시점을 기다리든 안 그러면 대중적인 지지가 오도록 명분을 더 축적시키고 당내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하든 해야 되는데 급작스럽게 문재인 대표와는 물밑으로 많이 왔다 갔다는 했겠죠. 두 사람만. 급작스럽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안을 올려가지고 통과될 거라고 봤는가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정치적 미숙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앞으로 여건은 제가 봤을 때 김무성 대표가 좀 이기기 어려운 승부를 안 좋은 시점에서 잘못된 장소에서 벌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 점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김무성 대표 체제 내지는 김무성 대표로 다음 총선을 치를 것인가는 부분까지를 지금 좀 그 회의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문제는 있지만은 뭐 지금 총선 앞두고 다시 이 당 대표를 바꾼다든가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약간 좀 무력화시키고 그거는 그대로 간다고 보시는 건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현재까지 청와대 요구는 저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김무성 대표가 물러나라까지는 아니고 일단 박 대통령이 이제 공천권을 보장하라, 전략 공천을 보장하라 뭐 이 수준이니까 지금 현재는 뭐 굳이 너무 김무성 대표 어떤推진까지 요구하고 나섰을 때는 한 자체가 흔들리고 역풍이 불러올 수가 있고 그것까지 원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은. 근데 다만 앞으로 이제 상황 전개라는 게 대단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정말 이게 정면 대결의 상황이 어디까지 갈지 또 대통령이 어디까지 또 이 그 싸움에 직접 개입을 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 흐름이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뭐 상황에 따라서는 정말 뭐 김무성이 이제 뭐 낙마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뭐 대표직에서 뭐 그런 상황까지 뭐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열려 있다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저는 김무성 대표 체제 교체 비리라든가 이 상황까지 간다면 김무성 대표가 자주 쓰는 용어인 정치 생명 차원에서 거의 끝이 아닌가 정도 그렇게 보는 상황이고요. 그걸 가지고 김무성 대표가 상황에 밀려서 이 방법도 다시 수용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밀리든 아니면 가든 간에 정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대로 만약에 대표로 있는다 하더라도 공천을 못 받는 상황이 본인이 공천을 못 받는 상황이 오면 그거는 정치적으로 완전히 고사되거나 내지는 생명이 끝나는 거라고 봐야 그것도 되겠습니다. 수용할 수 있겠는데 뭐 저는 대표가 그까지는 안 갈 경우에는 갔다가.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만두지 않는 한 대표로 그만 뭐 공천을 안 받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의 그런 지도부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연말에 이렇게 이번에는 뭐 이런 뭐 선진화법 때문에 작년에도 그랬고 또 총선 앞두고 이렇게 여야가 이 예산 국회는 다들 좀 스무드하게 이렇게 끝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큰 그건 없으리라고 보여지고 그럼 그게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예를 들면 친박의 경쟁력 인사들이 대거 지금 여당으로 지금 이렇게 올 수밖에 없다. 뭐 지금 기존에 그 장관직으로 나와 있던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청와대에 있는 참모진들도 지금 총선 출마를 그 위해서 사람들이 경쟁력 있습니까? 안 하네. 그 대거 대통령이 요즘에 뜨고 나올 있는 분들. 그 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에서 그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지역구 출마를 위해서 넣을 정도 같으면은 그 여당 지지자들은 다 경쟁력이 있다 보는 겁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그럴 때 당의 좀 이게 구성 자체가 좀 바뀌게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전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이제 그 등장할 때 홍준표 대표 체제를 무너뜨릴 때 거기에 이제 그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잖아요. 이게 사퇴하면서 이렇게 줄줄이 사퇴를 하게 되고 이유가 사퇴하게 되니까
나머지랑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무너지고 비대위로 갔었는데 그래서 지금 야당도 지금 그걸 쓰고 있어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이 현재 이 여당에서도 뭐 저는 그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카드다. 지금 지난번에 그 김태호 이 뭐 사태 건에서도 뭐 드러났다시피 근데 지금은 오히려 더 보니까 이 이인재 최고도 그렇고 상당히 더 친박이 최고위원회에서 완전히 장악한 이런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카드고 그거는 그리고 총선 앞두고 이 4개월은 굉장히 긴 시간이더라고 보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그건 항상 유효하다 보여지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게 구성 자체가 이 저는 상당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김무성 당대표가 선대위 체제로 바뀌면서 상당 부분을 좀 이렇게 공존하는 이런 모양새를 갖출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김무성 당대표의 어떤 이 비박 지도부와 청와대 관계 혹은 여당의 관계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밀당의 그 딜이 어떤 식으로 정착되느냐 예를 들면 그게 지금 국민공천제를 세게 나가고 정치 생명을 걸겠다 하고 했는데 보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자기 이야기했던 국민공천제는 거둬들인 셈이잖아요. 이게. 그럼 정치 생명을 그런 건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오늘 이제 뭐 제기될 수도 있고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국민들한테 답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어쨌든 그것도 그걸 가지고 세게 밀면서 어떤 나름대로 어떤 이렇게 서로 딜을 했다 이러는데 저는 그 정치적 딜이 아름다운 딜이 될 수도 있다. 이게. 그래서 아름다운 딜을 해내느냐가 아마 이 김무성 당대표한테 관건이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새누리당에 246개 지역구 당원 그러니까 저 국회의원이나 당의 위원장들이 있을 건데 이 사람들은 김무성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다. 뭐 내만 믿고 따라온나. 뭐 내 정치 생명을 걸겠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자, 정치인의 말, 대표의 말이 권위가 설라 그러면 결국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 게 자기들한테 전부 다 이길 거 아닙니까? 계산해 보면 뭐 박 대통령한테 충성을 아직도 맹세하는 친박 소수들 빼놓고는 나머지는 내가 그대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김무성 대표가 안심번호 이동전화 그 국민공천제로 가겠다고 하는 이것도 또 그 사람들이 전화 걸어서 물으면 지역 구민들한테 지역에서 뭐 오래 했던 국회의원이나 오래 관리했던 당협위원장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뭐 소수의 예만 빼고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이제 하겠다라고 야당 대표와 합의해서 밀고 가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발표를 했을 건데 뭐 본인이 후유증을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관철이 되지 않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요. 사실상으로 뭐 이제 한 11월 달쯤 되면 야권에서도 분열이 시작될 건데 야권이 분열되지 않은 상태라 그러면 여권의 분열이라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고 여권은 분열이 잘 안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권이 만약에 분열된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김무성 대표를 우리가 하나만 놓고 김 대표의 정치력과 힘 이런 걸 가지고 생각하는데 김 대표 뒤에는 엄연하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따르거나 아직도 지지하는 친이계라는 이름을 가진 세력이 핵심 기반이 되고 지금도 전위대로서 공격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천이 청와대로 힘이 좀 쏠렸다. 그러면 그 방법을 어떻게 하든 뭐 전략 공천으로 하든 뭐 공천을 나누든 간에 뭐 6대4로 하자 내지 뭐 5대5로 하자. 이런 방식의 현 상태에서 서로 간의 타협을 통해서 정리될 만큼의 신뢰라든지 안 그러면 또 그렇게 합의를 할 수 있을 만한 명분이 되는가. 지금 만약에 그렇게 가버리면 뭐라고 그럼 여태까지 이야기한 거는 뭔 이야기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파동을 이 근거로 해서 여권 내부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예를 들어서 대표가 날아가든 안 그러면 당이 갈라지든 이런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